저는 사실은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 잠깐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시민운동을 더 한다고 시민단체 경실련에 들어가서 거기서 환경 문제를 배우게 되었고요. 나중에 환경정의라는 단체를 독립해서 토탈 한 10년 정도 환경운동을 했고요. 그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기후에너지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존건 교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시민운동에 대선배뻘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에 참여하시면서, 그때 선거에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선거 끝나자마자 서울시에 함께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장까지 하면 한 9년, 10년 가까이 함께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국회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한데요. 작년 연말부터 여기 계시는 주권자 운동하는 단체들, 또 비상시국회의 시민단체, 또 저희 같은 정책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 그룹들이 국회 자체가 지금의 어떤 거대 양당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가 되고 또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꿔볼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 많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러저러한 인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참여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지지를 해주셔서 12명의 의원들이 배출되는데 제가 아슬아슬하게 12번으로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최근에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기후 보고서를 낸 내용인데요. 기후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1.5도씨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 전 지구 전역을 다 통틀어서 1년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올라가는 정도가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1.5도씨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지구의 어떤 기상체계나 생태계 자체가 더 이상은 어떤 평형이나 자기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달리 말하면은 이 지구 대멸종, 인류 대멸종의 어떤 파국적 위기로 간다. 그 마지노선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세계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전 세계가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도 너무 뒤로 미뤄지면 안 되고 2050년까지는 반드시 그 1.5도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을 달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유엔 국제기구에서 합의하고 권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EU 등이 굉장히 강하게 그걸 밀어붙이고 또 늘 반대만 했던 중국까지 그 흐름에 일부 동참을 하면서 세계가 좀 빠르게 그런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WM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합의한 그 목표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의조차도 지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려운 상황인데, 변화되는 현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서에서 최근 보고서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8년 내 지구가 일시적이지만 1.5도씨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런 확률이 한 80%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4년에서 28년, 물론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일 수 있다고 단서는 달았지만 이미 넘어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경고를 세계 기상기구가 최근 보고서에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의 어떤 생태계의 평형이나 자정 능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구 생태계가 파괴적인 어떤 변동을 맞이하고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하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전 세계가 그런 논의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는 점점 그 공감대 자체를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만들어진 이후에 국제사회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말로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후 문제이자 그런 어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관된 이 산업 정책, 또 국제 어떤 통상 정책 이런 것과 연동돼 가지고 어떤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아리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하는 건데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에 필요한 전력을 완전히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력을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는 안 되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100% 써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래야 되느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석탄 화력 발전소나 뭐 LNG 발전소에서 만들면 탄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들게 되면은 탄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하는데 상당한 또는 납품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IRA라고 하는 이름은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감축하자. 이름은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총 7,370억 달러의 재원 중에서 약 4천억 달러의 재원을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 관련된 녹색 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접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장려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때 이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또는 기후변화 관련된 녹색 산업 이런 산업들이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대신에 우리나라의 어떤 태양광 산업이다 또는 뭐 배터리 산업이다 이런 산업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지만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제조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고 녹색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국의 어떤 녹색 산업을 보호하거나 또 자국 내에 클린 산업을 유치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진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유럽 등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규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우리 이제 산업화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선진국이 이미 다 산업화하고 그 과정에 온실가스를 대기에다 다 뿜어놓고 이제 우리 발전하려고 하는 개도국한테 환경을 이유로 그렇게 사다리를 걷어차면 말이 되느냐. 그런 명분 있는 근거로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중국조차 3060 쌍탄소 전략이라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유럽만큼 그렇게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아가고 있고 EU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력한 반대였던 중국까지 결합을 하면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 형성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뒤쳐졌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배터리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우리의 어떤 탄소 중립 대응 자체가 너무 지금 늦었고 위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빠른 변화가 그냥 어떤 지구 생태계의 보호를 넘어서서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연결돼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 속에 맞춰서 우리 정책도 굉장히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선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에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를 바꿔야 되냐? 그 에너지를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인 석탄 발전소를 하루빨리 줄여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청정 에너지라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LNG 발전도 가급적이면 빨리 줄여내고, 그것을 대체하는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후 통상 문제에 잘 대응하려면은 빨리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특히 유럽에서 그런 거를 심하게 겪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 그거를 바로 파이프로 독일에다 바로 직수송해서 독일은 그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싸게 편리하게 독일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EU가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에너지 자체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뒤에도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나라도 LNG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한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타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어디에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고 세계의 어떤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산업 통상 전략으로서도 그렇고 안보 전략으로서도 그렇고 또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전략으로서도 에너지 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될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 있어서 또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세계적으로 OECD 최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조금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정책이 지금 뒷걸음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은 선진 30개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노력도가 26위,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매년 평가하는 CCP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평가에 따르면은 전체 67개국 중에 64위,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은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부끄럽고 말면 괜찮은데 우리의 어떤 산업이나 통상정책에서 치명적인 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한 번의 부끄러움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아리백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왜 이 정부가 이렇게 퇴행적인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 때 이 아리백 문제가 이슈가 돼서 본인이 그걸 몰라서 약간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아리백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면 경로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잘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좀 안다고 굉장히 잘난 체하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시절에 아리백 알면 어떻고 또 모르면 어떠냐, 내가 알긴 아는데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잘난 체를 했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통상 자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아리백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마치 그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CFE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품을 만들 때 리뉴에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 이게 아리백인데, CFE는 카본 프리 에너지,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뭐가 떠오르세요? 원자력. 예, 뭐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 원자력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아리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리백에 인정이 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자력은 너무 이미 많은데 원자력을 더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리백을 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하면서 마치 아리백을 CFE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하는 나라는 저 중동 산유국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산유국 몇 개 나라가 우리는 CFE 할 거야. 세계는 막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반짝 노력했다고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2%까지 늘리겠다. 국제사회에다가 또 우리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었죠. 그 목표조차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30.2%를 21%로 낮추는, 더 강화시켜도 부족할 판에 낮추는 결정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재생에너지 부분을 계속 증진시켰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고 정부가 그렇게 시그널을 주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정책 의지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확실해 보이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한 부지를 사들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잔뜩 사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정책이 완전히 뒤집혀지니까 그 투자했던 재생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믿고 잔뜩 투자를 해놨는데 은행 융자나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 자체가 다 고스란히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아주 초기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토론회를 함께 참여했는데, 거기에 재생에너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참여했는데 모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가지고 뭐 국회의원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다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들 완전히 죄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 정책 자체가 그 재생에너지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 어떤 산업 시스템이나 경제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가장 빠른 시간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중단하고 빨리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은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잘생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입니다. 독일은 기후 문제 자체를 경제 문제라고 인식하고 경제와 기후를 통합시킨 거죠. 그 장관입니다. 독일은 연정체제인데 녹색당 당수 출신을 그 장관으로 임명해서 독일의 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현재 무려 42%의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냐면은 한 8, 9%? 서정석 박사님 한 9% 됩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나갔지. 7, 8%. 네. 현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독일은 이미 21년에 42%인데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80%까지 늘리겠다. 모든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80% 늘리고 2035년에는 모든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하는 매우 야심차고 강력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이게 너무 과도하다 논쟁도 있고 야당에서 비판도 있고 합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한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에
경제 산업화를 위해서 국가가 총력으로 나서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전 국가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독일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 달하는 분량의 아주 종합적인 관련법 개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입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거냐. 그 다음에 결국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나 풍력법 이런 또는 특히 전력망을 만든 전기를 연결해서 운반해 주려면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속화시켜서 빨리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마침 이게 부활절 즈음에 발표를 해가지고 부활절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가지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태양광을 하는 것도 마치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반대하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가는 정책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특히 아까 아리백 문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후진적이고 어려운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는 국가가 대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친 것보다 대만의 이 TSMC라고 하는 이 반도체 기업이 압도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또는 뭐 요즘 뜨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반도체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납품하는 반도체는 아리백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만은 이 TSMC를 제대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대만 해역 주변에 이 바닷가에다가 어마어마한 해상풍력 산업을 추진합니다. 세계적인 풍력 발전 회사인 오스테드라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대규모의 해상풍력을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TSMC에다가 바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TSMC의 아리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정책을 대만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협력해준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국가적인 또 기업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만 아리백 정도를 뭔가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뒤쳐져 있고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나마 이렇게 싹터오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를 지금 고사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크게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총선에서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3080 햇빛바람 패키지. 아까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에 제가 감동받아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공약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책 체계로 보면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야당이 강력해도 실제 정책을 실행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도저히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정부를 빨리 바꿔서라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 핵심 내용에 태양광을 빨리 늘리려면 예를 들면 영농형 태양광. 우리나라 논이 많이 있는데 그 논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위에다가 태양광을 깔아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농업 분야에서도 농민들이 수익도 없고 태양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해상풍력도 굉장히 우리나라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의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하고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입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하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뭐 해양 생태계 문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잔뜩 걸려 있는 문제들을 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수용성을 높이려면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잘 전달되고 송전이 되려면 이 전력망 투자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데 지금 전력망 투자는 우리나라는 한전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한전이 적자투성해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뭐 입찰 제도라든지 전력 시장을 바꾸는 것 또 전기나 유리에 대해서 탄소 비용을 부과해서
좀 더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촉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용으로는 저소득층들, 전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그런 것들을 힘있게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지금의 산자부나 환경부에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아예 집중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정책으로 만들었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이 기후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뭔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쟁으로만 계속 놔둘 영역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 기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후 문제를 다루는 기후 특위를, 상설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자라는 제안을 여야 8당이 함께 공동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부터 선도적으로 관심 가지고 의원실의 역할을 했던 분이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장 차원에서도 그걸 끌어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 부처에 나눠져서, 여러 상임위 나눠져서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약을 했던 그런 내용의 정책들을 함께 모아서 집중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정부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국민의 뜻이 잘 모아져서 이 정부의 어떤 방향을 바꿔주든, 도저히 안 되면 이 정부를 빨리 끌어내리든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는데 여전히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